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요한보 특보를 모시고 한반도 평화 만들기의 촉각이라는 제목으로 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평화의 길 대외협력위원장 정용이라고 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죠. 대통령 특별보좌관인데 사실 참 어렵게 참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엊그저께 미국에서 돌아오셨고요.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냥 얼굴만 빼도 용무만 갖고도 조계종에 종종하고도 남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따뜻하고 부드럽고 저는 50년 중노릇해도 저런 얼굴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수행하셨길래 저런 모습이 나오나.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정말 우리 한반도가 평화가 온다면은 우리 문정민 특보님의 관상 덕분에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여기 큰 찬사를 해주셔서. 근데 그제 미국서 왔는데 워싱턴에서 많은 분들이 만나서 프로그램도 오고 있는데 상황이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70년 넘은 한반도 분쟁이나 40년 넘은 북한의 문제가 정상회담 두세 번 해서 끝난다고 봐주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한반도 갈등의 구조가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러나 하여간 우리가 보수정부 9년 동안 상당히 어려웠다가 2019년에 아주 클라이맥스를 갔죠. 그래서 한반도 위기설 나오고 그때 제가 2019년 같은 경우는 미국, 영국 이런 데서 종군 기자들하고 한 거의 20여 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할 정도였으니까 전쟁이 나는데 다 기정사실하고 왔었거든요. 그때 비하면 지금은 상황 상당히 좋죠. 2018년에 이제 평창 올림픽이 있었고 그게 평화 올림픽이 됐고 3월 6일, 5일, 6일 우리 정용 실장과 서훈 원장이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아주 좋은 합의를 하고 왔죠. 4월 말까지 정상회담 한다. 그리고 남북 정상간의 직통정화 가설한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에게 핵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도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비핵화라고 하는 게 상대의 이혼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고, 우리가 미국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남측에서 좀 다리를 놓아달라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도발적 행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예술단 교환하자고 하는 합의했죠. 그리고 이제 3월 9일 10일 정영 실장하고 서훈 원장이 이제 워싱턴 가서 트럼프 대통령 직접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가지는 못하지만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하여간 그 결과로 4월 27일 날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렸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또 5월 26일 날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정상회담에서 2차 정상회담이죠. 그래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가는 프로도 했고, 그래서 또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미국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은 또 9월 19일 날 평양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래서 판문점선은 평양선을 채택을 했고, 그 사이에서도 또 이 접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0월달 폼페오가 평양 갔는데 전반적인 좋았지만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결렬이 됐죠. 오늘 대통령께서 외신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데도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력이고 평화로 가는 긴 여정에 있어서 과도기적 좌절이라고 본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하노이에 대한 재해석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 왜 결렬이 됐는가? 요거 우선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고 이제 몇 가지 기본 개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빅딜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 북측에 제의하는 거죠. 빅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일괄 타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 화생무기, 미사일을 전부 다 폐기하면은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북한 경제 발전을 보장해주겠다. 그래서 영어로 all for all, 일괄 타결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미국 입장은 all or nothing이에요. 북이 선제적으로 핵, 화생무기, 미사일을 폐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깔려진, 빅딜에 깔려져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 화생무기, 미사일을 폐기하라.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북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상당히 기쁘죠. 북은 전통적으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기초해서 점진적 접근, 동시교환 원칙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북에서는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뭘 제시했나?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건 그렇습니다. 평양선언 5조 2항에 있는 대로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모두 영구적으로 폐기할 용의가 있다. 그럼 미국은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5개를 채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민수 경제와 민생에 관련되는 것들, 그러니까 뭐 석탄 수출하고 원유 수입해오고 정제유 수입해오고 섬유 제품 수출하고 수산물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혜택이죠. 이거를 풀어달라라고 하는 제안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몰 딜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북의 입장에서 보면 스몰 딜은 아니에요. 영변 핵시설이라는 게 우리 뭐 보수 언론 같은 데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의 10%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요.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직프리드 해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로스 알라모스 레보라토리라고 해서 미국의 핵무기 디자인을 하는 그 연구소의 소장을 12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북을 7번을 갔다 왔고 영변을 4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북한이 갖고 있던 권홍축 우라늄 시설을 2010년 11월에 최초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서방에 알린 분입니다. 그분 주장은 영변 핵시설이 북한이 갖고 있는 핵능력의 60에서 70%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 주장은 영변에 뭐가 있느냐. 오메가와트짜리 흑연 감속炉. 거기 들어가는 연료 생산 공장이죠. 그 다음에 오메가와트 흑연 감속炉에서 이제 뭐 연료를 태우고 나면 폐연료봉이 나오는데 그걸 방사화학 재처리해서 거기서 플루토늄을 뽑아내고 그 플루토늄 갖고 이제 원자탄을 만드는 건데 그 방사화학 재처리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실험용 원자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중수소, 삼중수소, 리튬, 트리튬이라고 하는 수소폭탄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생산 실험실이 있어요. 게다가 원심 분리기가 2,000개 이상 되는 광축 우라늄 시설이 연변에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연변 R&D 센터, 연구개발센터가 있고 연변 과학기술대학이 있고 그러니까 뭐 하여간 우리 위성사진을 보면은 영변군 일대에 핵 관련된 시설이 건물 수가 한 375개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 북측으로서는 상당히 큰 일이죠. 그러나 미국에서 얘기할 땐 영변 제안을 스몰 딜이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대통령께서 그 외신 기자회견 얘기할 때
영변 핵시설을 전부 다 폐기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불가역적인 되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미국에서 많이 했던 얘기는 배드 딜이라는 거예요. 근데 배드 딜은 나쁜 딜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지 않았죠. 그건 뭐냐? 영변 핵시설을 셔팅다운, 폐쇄만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연락사무소 설치해주고 평화선언 채택해주고 그 다음에 제재의 부분 완화를 해주는 그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왔지만 굿 이너프 딜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all for all. 그 인괄 타결에 대해서 포괄적 합의를 하자. 그러나 이행은 점진적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미사일 시설을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단번에 전부 다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건 점진적으로 하자.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는데 그걸 무작위로 하지 말고 로드맵을 만들고 그리고 시간표를 짜서 하자.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그 우리 측 제안을 미국이 얘기하는 일괄 타결도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는 점진적 이행도 받아들이는데 그걸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로드맵과 시간표를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거기 하나 더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불신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하려고 하면 결국에 북이 먼저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북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이유는 이게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를 했는데 3분의 2 정도가 완전히 폐기가 돼서 더 이상 사용 못한다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북에서 국제원자력 기구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 사찰관 불러서 그 핵실험장 토양 샘플도 좀 채취해보고 감마 테스트라고 하는 걸 하면 그게 플루토늄 원자탄인가 우라늄 원자탄인가 이게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해달라고 하는 걸 계속 국제사회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냐. 두 번째로는 평양선언 5조 1항에 있는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엔진 실험 시설하고 발사대를 조건 없이 폐기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그거예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말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 이행하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 부분적 제재 완화. 특히 뭐 남북한 간에 교류 협력하는 것 같은 경우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우리 측에 얘기하는 good enough deal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노이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북한이 영변 딜, 소위 스몰 딜을 딱 제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핵, 화생무기 미사일 선제적으로 폐기하라. 그럼 북한 경제 발전 미래를 보장하겠다. 북에서 안 받으니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조금 협상을 더 하려고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노란 봉투 그냥 북측에 넘기면서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또 하나의 그 흥미있는 대목이 있어요. 미국의 대북 특사가 스티브 비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티브 비건이 1월 말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개 연설했어요. 그때 강조했던 게 결국에 북한하고 점진적 접근을 하겠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하겠다. 그리고 비핵화의 로드맵이 아니라 협상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월 초에 평양을 갔거든요. 한 15명 데리고. 그리고 거기 가서 뭐 그날은 협상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미국이 점진적 접근을 제안할 거로 생각했던 거예요. 특히 북이 내놓은 영변 제안을 미국에서 받을 거라고 봤어요. 특히 한국 정부는 그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보다는 뭐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같은 걸로 절충안이 올 거로 봤는데 그런 협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제가 워싱턴 지난주 갔을 때 느꼈던 건데
북한은 상당히 예측 가능하게 나왔어요. 평양선언 5도 이황에 기초해서. 근데 미국이 예측 가능하지 않았죠. 그럼 미국은 왜 예측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미국 국내 정치 때문에. 2월 27일 날 저녁 6시 반부터 만찬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래서 8시 반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찬장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 호텔에 돌아오는 9시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바로 그 9시에 워싱턴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주도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엔이라는 친구를 청문회 초치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마이클 코엔이 트럼프는 인종주의자고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그걸 분명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단독 정상회담이 있고 확대 정상회담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적당한 딜을 하고 돌아가면 그냥 미국 민주당과 여론의 문매를 맞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때 존 볼튼이라고 하는 국가안보보좌관이 개입한 걸로 보고 있죠. 그래서 분명히 국가안보보좌관이니까 여기서 지금 북한에서 제안한 안을 갖고 만약 워싱턴 돌아간다면 민주당 포함해서 엄청난 정치적 공세를 가해올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 북이 받지 못할 빅딜을 제시해서 노딜로 가는 것이 미국 내 정치적으로 훨씬 안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워싱턴에서 회자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저 자신의, 제가 그때 하노이에 없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고, 워싱턴에 있던 많은 분석가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서 결국 마이클 코헨 청문회 때문에 하노이 대립판이 깨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제 하노이에서 28일 날 뜨니까 이제 3월 1일이 되거든요. 미국은 3월 2일인데 3월 4일자 일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트를 띄워요. 트위트를 보면 어떤 대목이 있냐면 아주 재밌는 대목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북한하고 핵 협상하려고 나가 있는데 그런 사기꾼 같은 친구 불러서 청문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미국 정치가 절정을 찍은 거다. 아마 내가 그러니까 타겟을 보지 않고 그냥 하노이 협상에서 뛰쳐나온 게 그 청문회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 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shame, 좀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런 트위트를 보냈는데 아마 그게 가장 그걸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그거에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로는요, 협상이 한번 깨지죠. 그러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 비판하는 트윗을 20개는 날렸을 거예요. 아주 못살게 보였어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속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unwavering trust,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갖고 있다. 우리는 좋은 관계에 있다. 나의 친구다. 계속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영어로 그걸 apologetic이라고 그러는데 미안스러웠을 때 그 김정은 실망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그 입장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시체말로 김이 엄청 샜겠죠. 엄청 실망을 했겠고,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맺은 특별한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무슨 딜을 하고 가서 제재가 완화돼서 그래서 인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자기의 정치적 위상도 올라가고 또 군에 대해서도 할 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한이 깨져버렸으니, 그러니까 뭐 제가 들은 얘기인 거예요. 리수용이 같은 이런 분들은, 이런 양반들은 아주 실망했다는 표현을 그 북한을 방문했던 외국인들한테 얘기한 다음에, 그다지 현지양에 있었던 리영호 외상 같은 친구는 아주 분노, he was outraged and angry, 아주 분노에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존 볼튼하고 폼페오가 파묻겠다, 트럼프 대통령 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재미있어요. 미국의 스티브 비건 얘기는 우린 준비됐는데 북이 준비가 안 됐더라. 응?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북은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딜이 됐는데 이 두 반북 인사들이 그 판을 깼다. 이게 전부 이제 그림자로 이제 뭐 전반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북의 입장에서는 저게 판이 깨지니까 4월 최고인민회 시정연설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에 우리는 뭐 우리 길로 간다. 소위 자립 경제로 가고 그다음 우리 살 길 찾겠다라고 하는 거지. 강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뭐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최선희 그 제1부상 같은 친구가 지난 3월 15일 날 인터뷰한 데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수천 명이 우리 군인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하고 협상하지 말라라고 하는 탄원서를 내고 그랬다는 것. 그건 결국에 군부 저항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후에 또 행보를 보면은 최근에 와서는 뭐 경제시설 가는 것보다는 군시설 가는 게 훨씬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결국에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의 반대도 불구하고 결국에 선군 정치에서 선경 정치로 바꾸고 믿고 협상을 했는데 협상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군을 다독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북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에서 입지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 뭐 대통령 3.1절 기념사까지도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공하는 걸로 보고, 그럼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이 되는 거고, 오게 되면 철도 연결 사업부터 금강산 재개, 개성공단 재개, 이게 수순대로 되면 대통령이 생각하는 평화 경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렇게 다 생각을 했는데 가들이 딱 되니까 우리 정부도 상당히 당황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북에서는 아까 우리 스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북에서 나온 논평도 그렇고 시정연설에서도 그렇고 결국에 남에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니 촉진자니 이딴 소리 하지 말아라. 아니 민족이 이익에 서야 되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미국은 뭐냐? 자꾸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아니, 그 한국은 미국하고 같은 페이지 있지 않느냐? 같은 편 아니냐? 동맹이익이 앞서야 되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완전히 이제 북이 주장하는 민족주의과 미국이 주장하는 동맹이익 사이에서 이제 샌드위치가 되버린 거죠. 그래서 고뇌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됐으면은 결국에 치고 나가서 미국하고 좀 잡음이 있더라도 교류협력하는 거,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북 지원하는 거, 인도적 지원하는 거 그냥 밀고 나가고 금강산 같은 데도 그래서 개별 관광객은 문제가 안 돼요. 얼마 전에 김현철 장관도 얘기했지만은 벌크 캐시 현금 다발이 가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걸리지만은 개별 관광객이 가는 건 안 걸려요. 지금 금강산에 중국 관광객들 오고 유럽 관광객들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좀 달랐을 텐데 그냥 작년 11월에 한미 간에 워킹 그룹이라는 걸 만들고 모든 걸 투명하게 미국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북에서는 워킹 그룹이 뭐냐 이게 남측이 정신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오고 그게 지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만약 하노이 회담이 성공이 됐으면 중국이 설 자리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안 되고 계속 젤열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이제 중국이 설 자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딱 평양 가갖고 그건 의도적으로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10월 27일이 북과 중국에서 얘기하는 그 승전일이에요. 6.25는 거기는 자기들이 승전했다고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6월달에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오사카 G20 이전에 아마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갖고 비핵화에 관해서 무슨 언지를 아마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북한 핵도 중요하지만 미국하고 통상 마찰이 더 중요한 문제니까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은 얘기를 갖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하고 바로 만나자마자 뭐 통상 마찰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트럼프가 분명히 물을 겁니다. 시진핑에게 그 평양 가서 김정은 만났더니 뭐라고 그러더냐. 이렇더라고 얘기를 하면은 훨씬 그게 이제 그 통상 마찰에 대한 협상에 좀 유리하게 작용할 테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북중호 관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미국이 계속 중국 입장에서는 불공정하게 중국도 다르고 북한도 다르고 러시아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들 간의 연대 같은 것도 생각을 좀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 시진핑 주석은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그것을 위한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걸 아주 우선적 중점 과제로 잡기 때문에 그것도 강조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4번씩 방문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북한의 계획개방, 경제발전 을 계속 독려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다뤘을 텐데 그러나 하여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하노이 회담 하나를 놓고 남북 미중 네 국가의 세법이 다 달라져요. 또 일본 같은 데도 이렇게 판이 깨지니까 아베 총리는 내가 중재자로 나설게. 그래서 뭐 얼마 전까지도 또 북경에서 또 북쪽에서 만나서 또 협상도 하면서 결국에 뭐냐 특히 G20이 하기 전에 본인이 하기 쉽겠죠. 그리고 또 7월 달에는 이제 일본 참여연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 외교적 지도력을 보이기 위해서 북한은 계속 어프로치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이제 그런 겁니다만은 그럼 이제 현재 이제 교착 상태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토요일 왔다가 이제 일요일 날 떠나고 그러는데 어떤 얘기가 할 건가. 뭐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워싱턴을 갔더니만은 하나 분명한 게 제재 완화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북한 입장은 제재 완화 없이 비핵화 없다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은 비핵화 먼저 하라 그러면 제재 완화해줄게.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 우리 할 수 없다.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탈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 사람들한테 그러면 지금 북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에 분명한 의지와 의도가 있다. 그럼 미국이 뭐 해줄래? 제재 완화해주고 국교를 수교해주고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주고 이런 것들이 북한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하는 것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해야 해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국교 수교하고 외교 정상화하고 그 다음에 불가침 조약 맺고 이런 것도 북한이 전부 다 비핵화를 하면은 그 다음에 해주겠다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말이 되냐. 그럼 북한 보고 항복하려는 건데 북한이 항복하겠냐. 그거는 제가 이북에 지난 9월, 작년 9월에 이제 평양 정상회담 주재 특별수용으로 갔다가 북한 고위층 인사를 하고 얘기할 때 아주 고위층 인사하고 제가 얘기할 기회가 되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더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미국이 요구하는 신고사찰 원래 비핵화라는 건 그렇습니다. 동결을 하고 그 다음에 북이 갖고 있는 걸 전부 다 신고하는 신고한 거에 대해서 사찰을 하고 사찰한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리고 폐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비핵화의 전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동결을 하고 있으니까 핵미사일 엄격한 완전한 동결도 안 해요. 핵미사일 실험만 안 하는 것이지 지금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걸로 지금 미국은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니까 지금 미국이 저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니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 고위층 인사한테 그 신고 사찰 해버리지. 그래서 그 비밀관계 개선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했더니 나보고 모르는 소리다. 뭐냐면 신고를 한다는 게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미사일 수량, 위치, 성능 이걸 전부 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미국에 준다는 건데 미국이 우리의 주적인데
주적한테 우리가 어떻게 신뢰도 없이 줄 수 있냐 이거. 그럼 공격 리스트 주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지만 다른 또 고위 인사가 있다가 아니 미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핵무기를 60개에서 65개 갖고 있다는데 우리가 그보다 적게 갖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핵과학자들은 적게 갖고 있는 거 봐요. 그러니까 저 30개, 아니 10개에서 30개, 35개로 봐요. 그럼 적게 신고하면은 또 속임수 쓴다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면 협상의 판이 완전히 깨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러면서 저쪽에 얘기하는 건 신뢰를 쌓아야 된다. 그 신뢰 쌓는 방법 중에 하나 종전선언하고 평화조약하고 그 관계 정상화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제재는 그런 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의 재무성하고 법무성은 제세. 그리고 재무성, 법무성은 좀 더 법률 갖고 해요. 국방성이나 국무부는 외교적인 또는 정치적 그 변수에 따라 입장을 바꿀 수 있지만은 법무부, 미 법무성이나 재무성은 모든 걸 by the law, by the book. 그러니까 규칙과 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누구도 얘기를 못해요. 그럼 제재 완화하는 게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니 국교 수교 정상 그리고 국교 정상화하는 게 돈이 드냐. 그 불가침 협약 같은 거면 그 돈이 드냐. 그리고 국교 수교하는 데는 상원의 비준이 필요 없어요. 특별히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거. 그리고 불가침 조약 같은 것도 조약이 아니고 저 협약 같은 것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것들을 입구에다 놓고, 왜냐하면 미국은 제재 완화, 그 다음에 국교 정상화, 그 다음에 불가침 협약 이런 걸 전부 다 출구에다 놓고 있거든요. 그걸 입구에다 넣어봐라. 그럼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의 80에서 90% 포기하는 대신에 그 정도면 할 만하죠. 그러면 제재는 자동적으로 풀릴 것 아니냐. 그렇게 했지만 그것도 그래서 그건 역발상인데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미국 사람 전부 이런 얘기하죠. Thinking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면 좋지만 현실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 이번에 그게 담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 회의에서 미국의 스티브 비건이 나와서 연설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 역사 쭉 얘기한 다음에 하여간 이번 하노이 협상을 통해서 배운 거는 북이나 미국이나 더 유연성이 있어야 되겠다. 플렉시블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북한이 원하는 그 security assurance, 그 안전보장에 관해서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측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게 될 수 있죠. 그럼 북이 협상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그냥 스티브 비건이 제가 알기에는 제가 듣고 알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신서를 드래프트 그 기초 작업을 한 팀들이 스티브 비건 팀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티브 비건이 그날 지난 19일 아틀란틱 카운슬에서 한 연설에서 한 것들이 일부 반영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지금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 북한의 그냥 북한 밴드에 시에라레온 선적으로 되어 있는데 Wise Honest라고 하는 화물선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북한 석탄 25,000톤 갖고 인도네시아 수출하러 갔다가 결국에 인도네시아 정부하고 미국에 의해서 이제 억류가 됐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연안부리 제재에 대한 위반이다. 석탄 수출 금지되어 있는데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화주는 인도네시아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냥 인도네시아 정부하고 따져갖고 석탄 25,000톤은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선원들도 돌아갔어요. 근데 배만 딱 미국이 압류를 한 거예요. 미 국내법 적용해 가지고. 그래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함정이 와갖고 미국령 사모아 파고에 옮겨놓은 거죠. 6개월 동안 압류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의 미국법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배가 어떤 배냐. 북한 화물선 중에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이에요. 그리고 그 배 주인이 인민무력부예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북한 측 얘기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거예요. 아니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고 난 차를 압류하냐 이게. 아 운전사를 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운전사는 다 보내고. 지금 북의 주장은 그거예요. 그래서 뭐 유엔에 항의하고 쭉 하는 건데, 근데 미 법무성은 이건 미국 법에 의해서 6개월 동안 우리가 조사 끝난 다음에야 뭐 조치 결정을 하겠다는데, 근데 이제 지금 뭘 풀려고 하면 그거부터 풀어야 될 거예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내용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터지고 난 건데,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걸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푼 거는 미국은 당장 아까 그 와이저네스트 화물선 억류된 거 풀어주는 게 좋고, 북한은 그렇게 되면 동창리 선제적 폐기, 미사일 시험, 미사일 엔진 시험 시설하고 발사대 선제적 폐기하고, 그다음 풍계리 국제 조사단 초청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쭉 나오고, 그럼 우리가 또 미국 측이 얘기해서 남북 간의 경제교류 협력하는 거, 또 인도적 지원 가는 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보내는 거, 이런 건 우리 그냥 가겠다. 그냥 통보만 미국이 하고,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미국이 아까 얘기했던 데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내면서 제재 풀기 어렵다라고 하면 시큐리티 어시런스예요. 그러니까 안전보장이 북측이 해준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번 하여간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하고, 두 번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얘기 하느냐, 요건 아마 지켜봐야 될 것 아니냐. 제가 예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뭐 30분 안 되는데 뭐 30분 벌써 넘을 거예요. 근데 그저께죠. 미국의 유명한 이제 원자력 과학자 관련된 잡지가 있어요. 블루튼 오브 아토믹 사이언티스트라고. 상당히 존경받는 잡지인데, 거기에서 스콧 세이건이라고 해서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미국 시민들 3,000명 대상으로 이렇게 서베이를 했어요. 서베이에서 보면은, 이거 한국어는 좀 잘못 나왔는데, 제가 아티클 읽어보니까 그거예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하는데, 북한 핵시설에 대해서 성공 가능성이 90%일 때 하고 50%일 때, 그리고 선제 타격했을 때 희생자가 뭐 미군 15,000명에다가 한국 군시 그다음 민간인 해서 100만이 죽는다, 뭐 30만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 갖고 한 건데, 결국에 요점이 이거예요. 미국민 33% 정도는 남한에 얼마만 희생 생기고 북한 주민이 얼마나 죽든지 관계없이 선제 타격하라. 심지어 핵무기 사용해서. 그래서 그것은 스카 세이가는 그 결론 부분에 이런 주장을 해요. 이건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원자 폭탄의 파괴성에 대해서 그만큼 계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연구를 한 거는 결국에 이 원자 폭탄 핵무기의 파괴성이 얼마나 큰가, 요걸 측정하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트럼프 지지자들은 훨씬 더 높아요. 50%가 넘어요. 소위 그 선제 타격 또는 이제 예방 전쟁을 하는 건데,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를 하는 건데, 이걸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도 그리고 여론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면 북한이 미국까지 ICBM 쏠 능력은 우리가 없다고 보니까 그렇다면 결국에 주한미군 타격한다고 쏘면 우리가 전부 다 거기에 부수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풀어나가는데 저는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란의 걸프 지역에 서는 거 보세요. 제가 볼 때 미국이 좀 과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 잘못돼서 한반도에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제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걸 뭘 해야 되냐. 저는 느끼는 게 역지사지 얘기 많이 하는데 북한을 일방적으로 악마화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악마는 협상 안 하잖아요. 사탄이 협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우리랑 다르다고 했더라도 그게 북한 체제 인정해주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악마화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역지사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엠팩트의 문제입니다. 공감의 문제. 제레미 리스킨 얘기했던 식으로 입장 바꿔 생각하고 거기에서 서로의 공감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한반도 평화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북한 핵 문제니까 북한 다른 문제는 좀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 보고 선제적으로 핵미사일 다 포기하라, 화생무기 포기하라. 그 현실적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북한도 자기의 국가의 운명이, 북한 정권의 운명이, 북한 주민들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건데, 일방적으로 북한 보고 항복하라고 하면 항복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스티브 비건이 그 얘기했지만, 조금 플렉시블, 유연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제재와 관련해서. 제재는 북한의 행태를 바꾸기 위한 수단입니다. 제재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제재를 좀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그걸 통해서 북한이 개혁개방하도록 하고 북한이 시장화를 가능하도록 하고 시장화가 된 북한의 시민사회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변화를 유도해야 북한의 비핵화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제재를 완전 근거 없게 해서 그냥 완전 신주탄처럼 생각해갖고 양보할 수 없다. 어떤 제재의 신학, 그 티올로지. 워싱턴 가보니까 제재가 하나의 신학처럼 돼 있더라고요. 언턴치블 한 거예요. 언턴치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이제 그 경직성에서 벗어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인디펜던트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미동맹 좋죠. 미국하고 공조하는 게 좋고 우리가 미국하고 협력 잘 안 하면 미국이 북한 군사적 행동을 또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 미국하고 긴밀한 협조하는 건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러나 미국에도 쓴소리 할 건 해야 되고 북에도 쓴소리 할 건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을 위한 국가 이익을 중심에 넣어서 조금 결기 있는 외교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느끼는 게 미국 가보면 북한을 다루는 게 죄와 벌의 접근 방식이에요. 그 영어로 crime and punishment인데 그게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 그 다음에 폼페오 마이클 폼페오 국무장관 이 사람 다 노예입니다. 폼페오는 하버드 법과대학을 갔습니다. 존 볼튼은 예일 법과대학을 갔습니다. 법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강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패턴을 보면은 여러분 그저 미국의 유명한 행동 심리학자 B.F. 스키너를 아실 거예요. 스키너가 어린아이의 행동을 바꿀 때 말 안 듣고 벌을 정없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는 퍼니시먼트, 벌을 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상을 주고 칭찬을 해주는 거. 그래서 숱한 실험을 했는데 상을 주고 칭찬을 해주는 게 훨씬 사람을 빨리 바뀌게 한다. 그 블란체드라는 작가도 썼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건데 그걸 이제
그 심리학용어로 positive reinforcement라고 해서 긍정적 강화라고 얘기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그걸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김정은한테 좋은 메시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만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보수적인 분들은 지워버리고, 조금 리버럴한 분들은 이 긍정적 강화를 통해서 북을 변화하자는 건데, 이런 변화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하면 시민사회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번 워싱턴 가서도 그 요즘 잘 나가는 로칸나 하원의원, 셔만 하태 소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는데 우리 대사관 통해서 만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우리 평화운동하는 한국계 NGO들 통해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이 하원의원들의 결의안을 NGO들이 초안을 갖고 가지고 가요. 이대로 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보좌관들이 고쳐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행동하는 양심,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깨인 시민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만 믿어서는 이건 뭐 특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깨있는 시민들이 앞장서고 목소리 높이고 행동으로 옮길 때 정부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요즘 와서 느끼는 게 여러분 것들을 정부를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괜찮은 정 박사 괜찮은가요? 그래서 하여간 뭐 여기 왔으니까 깨어있는 시민들이 앞장서면은 국가도 따른다, 정부도 따른다. 그래야 평화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